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급부상한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3일쯤 총리 후보를 지명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한 사람 평균 재산은 16억 원, 지난해보다 1억 6천만 원 넘게 늘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임기 초보다는 3억 7천만 원 늘어난 21억 9천만 원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표가 경기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히면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빅매치 성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을 두고 민주당에선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31만 3,096명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사망자 급증세가 오래 갈 수 있다면서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전 국민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기 의정부시가 미국 해외 연수를 추진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확보한 연수 관련 문서에는 뚜렷한 목적이나 계획도 적혀 있지 않아서 외유성 연수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물러난 교육부 산하기관장도 사퇴를 종용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전 기관장은 교육부의 담당 국장이 사표를 가져가겠다고 재촉하는 바람에 결국 임기가 1년 남았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YTN에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직을 맡지 않고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 후보군 중에 한덕수 전 총리가 급부상한 가운데 인선은 오늘 3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로 꼽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자신의 거취 문제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전날 윤 당선인을 만나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직접 총리를 맡기보다는 오히려 당선자분께서 뜻을 펼치실 수 있도록 본인이 정말 자기의 그 국정 운영 방향에 맞는 좋은 분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선인 본인의 뜻에 따라 국정 운영을 펼칠 공간을 주려면 자신이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될 거라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인수위원장직을 마치는 대로 당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 뒤 당권 도전에 대해선 확답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제가 공헌을 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 위원장의 고사로 일부 변수가 사라지면서 인수위는 인선 작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급부상한 카드는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새 정부 총리 인선의 핵심 기준은 국회 인준 통과 여부에 있다며 한 전 총리를 유력 후보로 꼽았습니다. 관료 출신으로 진보,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중용되며 능력을 검증받은 데다 지난 2007년 이미 한 차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김한기 국민통합위원장, 임종영 전 금융위원장 등도 후보군으로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르면 오는 3일 초대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전망인 가운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상징하는 총리 인선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무료 급식소를 찾아서 직접 배식 봉사를 했습니다. 종교계를 만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면서 국민 통합 행보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를 한 달여 만에 다시 예방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다시와 봉사도 하겠다던 대선 후보 시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취임하고 오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을 했더니 약속한 거니까 빨리 가시라고 했었고요. 앞으로 또 많은 지혜와 이 도움을 좀 대주교님께서 좀 주십시오. 소외된 약자들을 챙겨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달라는 정 대주교의 당부에
코로나가 이렇게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어려우시지만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그러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잘 챙겨주시는 윤 당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도 바로 어려운 분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당선인이 향한 곳은 성당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였습니다. 공직에 있을 때도 1년에 한 번씩은 봉사활동을 했다며 오늘 땐 윤 당선인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 봉사에 나섰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요.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종교계와의 만남을 통해 국민 통합 행보에 시동을 건 건데 마르크 류터 네덜란드 총리와 통화하며 전화 외교 역시 이어갔습니다. 윤 당선인은 다음 주 호남과 영남 등을 아우르는 지역 순회에 나서면서 민생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인수위원회 부동산 TF가 첫 회의에서 민간 주도의 충분한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을 큰 틀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동산 TF가 시장 정상화를 내걸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부동산 TF는 인수위 내부 조정과 의견 수렴을 위해 별도로 꾸려진 조직으로 대표적 규제 완화론자인 심교원 교수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제 금융 담당인 경제 1분과와 부동산 산업 담당인 경제 2분과 위원들이 참여하고 민간 시장 전문가 9명도 합류했습니다.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된다. 부동산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에 따른 구성이라고 합니다. 첫 회의에서 TF는 민간 주도의 충분한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해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상향을 도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동시에 소외,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개별 과제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급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주택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시장 기능 회복 관점에서는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금 부담 완화와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화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규제 완화가 또 다른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이행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심교원 교수도 임대차 3법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도 정부 소관으로 가능한 단기 방안을 먼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간의 이제 어떤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민간 임대 등록의 활성화이고, 부동산 TF가 본격 출범한 만큼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방점을 둔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도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이번 주말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여가부 폐지와 장애인단체 시위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수위는 국민 의견을 수렴할 기구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6개 여성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면담에서 대표들은 여가부 폐지로 불거질 성평등 문제 등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부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독립부처, 성평등 정책을 담당할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특히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대신 현재의 여가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회가 좀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때에 여가부를 폐지한다, 이런 공약은 그거는 너무 시기상조였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이 같은 의견을 잘 담아 몇 가지 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당선인께서 판단하신다. 그런 과정 중에 여러분들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잘 담아서 몇 개의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인수위는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 대신 삭발투쟁을 이어가기로 한 장애인 단체에 대해선 예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며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해당 분과 간사와 그리고 인수위원을 그 현장에 보낸 이유가 바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인수위의 정책에 그리고 또 다음 정부의 청사진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정책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제안센터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과 인권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부각되지 않도록 소통을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한 핵심 의제가 담긴 정부 조직 개편안은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김한길 위원장이 이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원장을 맡은 김태일 장한대 총장이 임명 당일인 어제 사의를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비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일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수처와의 간담회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국민 여론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바로 이첩해야 하는 공수처법 24조와 관련해서는 인수위가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을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라며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공수처는 하지만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독립성 우려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1억 1천만 원 늘어난 21억 9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네, 국무위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45억 원이 넘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재산 21억 9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1억 1천만 원, 임기 초인 2017년과 비교하면 3억 7천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경남 양산시 지산리에 퇴임 후 머물 사저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올랐고 근로소득 등 예금이 늘어난 게 원인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개인 채무 11억 원도 신고 내역에 포함됐는데 사저 신축에 필요한 돈을 빌렸다가 재산 신고 기간 이후 매곡동 집이 팔리면서 현재는 모두 상환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참모진 가운데서는 남영숙 경제보좌관이 가장 많은 75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5억여 원이 증가했는데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이었던 점과 20억 원대 부모 재산이 올해 처음 신고됐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4억 원대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를 비롯해 총 47억 8천만 원을 신고했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녀의 독립으로 지난해보다 2억 2천만 원이 적은 38억 5천여만 원을 재산 신고했습니다. 18개 부처 장관 가운데서는 45억 6천만 원을 신고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장 부자였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이 31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11억 9천만 원짜리 배우자 명의 아파트 한 채도 포함됐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이나 국무위원 가운데 본인 명의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없었지만 배우자 명의의 집이 또 있거나 많은 토지를 가진 경우는 있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816명 가운데 118명이 다주택자였고 16명은 3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부처 장관 가운데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일한 다주택자로 과거 재직했던 세계 해사대가 소재한 스웨덴 말메와 부산 수영구에 각각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신고했습니다. 가장 많은 주택을 신고한 사람은 7주택자인 최종인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으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건물로 신고한 재산가액은 모두 13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자 비중은 14.5%로 2년 전에 절반을 밑도는 수준으로 줄었고 청와대 내 다주택자는 16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최고 땅 부자는 여전히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토지 가액은 236억 원으로 지난해 220억 원과 비교해서 1년 사이 16억 원이 늘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은 박예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50억 원 정도의 토지를 신고했고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의 명의로 경남 양산시 등 11곳에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로 관심이 쏠렸던 3기 신도시의 땅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땅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31만 3,09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보다 10만 1,000여 명이 적습니다. 수도권에서 16만 1,0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와 51.5%, 비수도권에서는 15만 1,000여 명이 확진돼 48.5%를 차지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망자는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증가 양상이 이전과 달리 확진 이후 일주일 시차만 두고 초기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동안 이런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요양병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신규 사망자는 432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확진자 발생은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위중증 사망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전 대유행 때는 확진 이후 2, 3주 시차를 두고 사망자가 늘었지만 오미크론이 유행하는 현재는 이보다 초기에 사망자 증가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인한 사망 외에 기저질환 악화에 의한 사망까지 혼재돼 이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와 한 일주 정도 차이를 두고 증가하고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또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좀 추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사망 추이는 현재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예상할 수 없다며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60살 이상 고령 감염자가 전체 확진자의 20%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고령 기저질환자가 집중된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숨진 환자만 1,000명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위중증 환자의 85%, 사망자의 95%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고령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우려가 큽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등 이런 시설에서 고호도 격리 등 때문에 혹시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 없는지. 우선 요양병원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면 핫라인을 통해 중증 전담 병상으로 재빨리 전원하고 요양시설 입소자는 경증이라도 65살 이상 기저질환자라면 병상을 배정해 입원 치료하게 했습니다. 이외에 먹는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처방해 중증 진행을 막고 요양시설 종사자도 확진되면 격리 기간을 기존 일주일에서 사흘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1시에서 자정으로 늘리고 인원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어제 오전 서울 통이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 4일부터 이런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시행할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대부는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는 다음 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세한 손실 규모를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 주 안에 과세 자료를 중기부에 협조할 예정이고 중기부는 이를 토대로 손실 규모를 분석 추산해서 다음 주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보상 방안과 과세 자료로는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상하이시를 동서로 나눠 교차로 봉쇄한다고 했지만 서쪽 지역도 이미 곳곳이 막혔습니다. 기습적으로 봉쇄를 당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서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아직 봉쇄가 되지 않은 상하이 서쪽 도심을 하늘에서 내려다봤습니다. 대형 간선도로에 차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금요일부터 봉쇄를 한다고 했지만 서쪽 지역에도 일부 봉쇄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곳곳에 핵산 검사를 받으려는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마트는 생필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예고 없이 담장을 둘러쳐 기습 봉쇄를 한 아파트는 외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I just woke up and my compound was surrounded with the fence, and that's it. There was no announcement, there was no warning, no information, nothing. 상하이에 사는 외국인들의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You know, just go outside and see there is a fence and you are like in a cage. 봉쇄된 아파트에서는 방역 요원들이 새벽에도 문을 두드리며 찾아와 핵산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Sometimes it is pretty scary because you never know when they do it. Like once they did it at 1 a.m. in the morning, so I got really scared. 외출 금지로 식료품 구입이 어려워지면서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시적 동서 분단식 봉쇄로도 상하이의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더 걱정입니다. 단 하루 만에 상하이의 신규 감염자 수는 33%가 또 증가해 거의 6천 명이 됐습니다. 상하이의 하루 감염자 수는 코로나19 초기 우한보다 많아졌는데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아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시각 30일 오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한 연설을 한 직후 백악관 의료진으로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번 접종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전날 50살 이상 성인에 대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평화 협상을 하면서도 동부 돈바스 주변 도시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수 병력으로 수도 키이우 근처 우크라이나 군을 묶어놓은 채 동부 지역에 화력을 집중해서 최대한 영토를 많이 차지하겠다는 속셈으로 풀이됩니다. 송태엽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개전 초부터 계속 포화를 퍼부었던 남부 도시 마리우폴의 위성 사진입니다. 시내 전체가 폐허나 다름없이 파괴됐습니다. 지난 16일 폭격으로 주민 수백 명이 사망한 마리우폴 드라마 극장도 처참하게 부서진 채로 서 있습니다. 마리우폴에서는 지금까지 민간인 수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0만여 명이 먹을 것과 물도 없이 지하실에 대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리우폴이 이처럼 집중 공격을 받은 이유는 이곳이 동부 돈바스 지역의 반군과 러시아가 강제 점령한 크림반도를 잇는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수도 키이우 근처의 공세를 완화한 대신 동부 돈바스 지역 주변 도시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단을 염두에 두고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동부와 남부의 영토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작전으로 풀이됩니다. Существенно снижен боевой потенциал украин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что позволяет сосредоточить основное внимание и основные усилия на достижении главной цели освобождения Донбасса. 돈바스 지역의 반군 세력인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이 최근 러시아와의 합병을 위한 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또 다른 반군 세력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은 도네츠크주 전역을 장악한 후 러시아와 합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Что касается желания и устремления, то они стали абсолютно отчетливыми для нас еще уже в далеком 2014. 러시아군은 평화 협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군사 활동을 대폭 줄이겠다던 수도 키이우와 북부 체르니히우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소수 병력으로 이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주력 부대의 이동을 막으면서 동부 전선에 화력을 집중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전쟁 상황을 공유하면서 추가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예산 지원 형태로 5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에 통화가 1시간 동안 이뤄졌다면서 전장과 협상 상황에 대한 평가 공유와 함께 국방 지원, 새로운 러시아 제재, 거시금융과 인도적 지원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항공편 운항 금지로 발이 묶였던 러시아 체류 교민 70여 명이 특별 편성 여객선을 통해 오늘 오후 1시 동해항에 도착합니다.
여객선 운항은 앞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된 상태였지만 관계 부처들이 협력에 나서면서 일이 성사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우리 군이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의 첫 시험 발사 성공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무력 시위에 나서자 군은 예고 없이 발사 성공 사실을 전격 공개하면서 엄중한 시기에 국방력 강화에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이순윤 기자입니다. 분사구 뒤편으로 화염이 넓게 퍼져나가며 발사체가 힘있게 창공으로 치솟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첫 시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체 연료 기반 발사체 사용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입니다. 특히 고체 연료 추진 기관에 대한 연소 시험이 지난해 7월 성공한 이후 8개월 만에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 성공으로 확보된 기술은 민간으로 이전될 것입니다.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진 기관은 액체 연료 추진 기관보다 저렴하고 구조도 간단하며 연료 주입 후 신속 발사가 가능하거나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서는 우주 발사체의 필수 기술인 대형 고체 추진 기관, 페어링 분리, 단 분리, 상단부 자세 제어 기술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시험 발사 성공 사실을 사전에 예고 없이 전격 공개하며 최근 북한이 유해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엄중한 시기에 군의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 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에 중요한 이정표라고 자평했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앞으로 자력으로 군 정찰용 초소형 위성이나 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는 발사체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한 가운데 한미일이 오늘 미국 하와이에서 합참의장회의를 열고 대북 대응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원인철 합참의장은 3국 합참의장회의에 이어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양자회담도 할 예정이며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 주요 지휘관을 만나 한미 안보 협력을 비롯한 주요 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3국 합참의장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해 4월 말 이후 약 11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서도 앞으로 6개월 안에 징계 절차를 거쳐서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 중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은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개발 시행사 HDC 현대산업개발의 등록관청인 서울시가 국토부 요청으로 징계 절차를 밟아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해 시설물 구조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 또는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해 관련 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겁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붕괴 원인을 제공하고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점이 꼽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간 입찰 참가 등 건설 사업자로서의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단 행정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의 철거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할구청의 행정처분이 나오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을 가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전담 조직을 꾸려 6개월 안에 등록 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사실상 무기한 유예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속 현장 반발에 인수위도 재고를 요청하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는 2018년 8월부터 시행됐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유예됐습니다. 그러다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자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역 문제와 운영비 상승, 손님 항의 등이 우려된다며 유예를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유예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유예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아가고 있고. 이에 정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재개되긴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를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규제 위반에 따라서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고요. 또 식품적격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오는 6월 커피나 음료 가맹점에서 일회용 컵을 이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받도록 하는 정책은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은 앞서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 민영위의 무덤을 관리하는 가옥이 지방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수억 원의 세금을 들이고도 친일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계속된 문제 제기에 춘천시가 문화재 안내판을 3개 번을 교체했는데요. 바뀐 안내판엔 과연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지 홍서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친일파 무덤을 관리하는 가옥이 지방문화재로 등록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친일파 민영희의 무덤을 관리하는 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는 2017년 YTN 첫 보도. 보도 이후 항일 독립운동가 단체는 문화재 지정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지어진 가옥의 건축적 가치가 인정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정부 공개 청구를 통해 그동안 유지보수 비용에 4억 4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 사실. 이어 민영희 무덤 말고도 주변 그 자손들의 묘를 함께 관리하기 위한 가옥이라는 사실을 후속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문화재 안내판만이라도 친일 관련 역사를 함께 기록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자치단체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저희가 문화를 만들어서 전문가 자문 받아서 이제 공무원 감수 중이에요. 오탈자나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친일 관련된 문구는 들어간 걸로 해서 감수를 받고 있고요. 지난해 12월 춘천시가 별도의 알림 없이 슬그머니 교체 설치한 안내판. 처음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쓴 지 4년 반 만에 이 해당 문화재를 소개하는 안내판이 이렇게 새로 설치됐습니다. 새로 설치된 이 안내판엔 친일파 민영위의 이름이 명시돼 있긴 합니다. 추가된 문구는 조선 후기 관료이자 정치인인 민영희가 전부. 친일 관련 기록은 여전히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식을 회유를 했어. 그래서 이거 민속 조선과 취소시켜라. 하지 말아라. 자꾸 해놓고 이거 뒤집어놓고 다음 귀찮게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춘천시는 사유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땅 주인인 자손들이 친일 관련 기록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어 이미 때늦은 노력이라며 수정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친일파의 단죄라는 꼭 필요한 일인데 너무 늦었지. 어떤 면에서 너무 늦었어요? 진작했어야지. 해방이 됐을 때 진작했어야 되고 6.25가 끝났을 때 바로 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국가에서도 못하는 걸? 친일파 무덤 관리 가옥에 수억 혈세를 쏟아부은 춘천시. 그리고 그 안내판에서조차 친일파를 친일파로 부르지 못한 춘천시. 경술국치, 국권 상실의 주역을 조선 후기 관료이자 정치인으로 기록한 이번 새 안내판 역시 세금 430만 원이 쓰였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오늘도 하늘빛은 흐리지만 예년 이맘때 수준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도 쌀쌀함이 덜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9도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14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이맘때 수준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내륙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0.2도, 광주 10.5도, 대구는 1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대체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14도, 대전과 광주는 16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씨가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급부상한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3일쯤 총리 후보를 지명할 걸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한 사람 평균 재산은 16억 원, 지난해보다 1억 6천만 원 넘게 늘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임기 초보다는 3억 7천만 원 늘어난 21억 9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31만 3,096명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사망자 급증세가 오래 갈 수도 있다면서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물러난 교육부 산하기관장도 사퇴를 종용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전 기관장은 교육부의 담당 국장이 사표를 가져가겠다고 재촉하는 바람에 결국 임기가 1년 남았지만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YTN에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환자가 40만 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정부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모임 10명, 자정 영업으로 이 거리두기를 완화할 것과 감소세가 확실하다면 영업시간 제한 폐지까지 주문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는 42만 4천여 명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4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6만 6천 명 줄면서 감소세는 뚜렷합니다. 정부는 여전히 하루 평균 30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전파력이 큰 스텔스 오미크론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주 전부터 확진자 발생은 최고 구간을 지나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감소세가 계속되고 더 분명해지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고령층 환자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30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432명으로 지난 24일 469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사망자의 61%는 80살 이상 고령층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위중증 환자 최대치를 당초 2,000명 내외에서 1,300에서 1,700명 수준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과 먹는 치료제 처방 등으로 중증화율이 낮아진 효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원회는 오미크론의 정점이 확인되기 전에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당장 사적 모임 10명과 자정까지 영업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더 나아가 확실한 감소세가 확인되면 영업시간 제한을 즉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코로나 정점이 지났다는 것이 확인되는 즉시 바로 영업시간 제한 전면 폐지까지를 고려한 인수위 측은 11개 기관 중 9곳이 유행 정점을 지났다고 결론 내렸고 전문가 그룹 절대 다수도 정점이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의견을 반영해 오는 금요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오늘부터 만 5살에서 11살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큰 고위험군 소아에게는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했지만
일반 소아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접종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격은 8주인데 다만 의학적인 사유나 개인 사정으로 2차 접종을 빨리 해야 한다면 1차 접종 뒤 3주가 지난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미국 해외 연수를 추진했던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연수 관련 문서에는 뚜렷한 목적이나 계획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의정부시는 오미크론이 한창 확산하던 지난 15일 해외 연수 대행사를 모집한다는 공문을 여행사들에 보냈습니다. 연수지는 미국 시애틀 아마존 본사,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10명이 1인당 400만 원씩 예산 4천만 원을 들여 일주일 동안 미국 현지를 방문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행선지는 아마존 본사 한 곳만 정해져 있을 뿐 세부 동선이나 구체적 계획은 모두 여행사들이 직접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공문을 보낼 당시 의정부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 후반에서 4,000명대로 정점을 찍던 시기였습니다. 의정부시는 고산동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미국 아마존 물류센터 견학을 추진한 건 맞지만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곧바로 계획을 철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안병용 시장 역시 실무진선에서 윗선 보고도 없이 이뤄진 일이라 뒤늦게 해당 사실을 보고받고 계획 철회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일주일 내외에 그런 보고가 있어서 내가 방침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결제하거나 구두로 가지 말라고 지시를 해서 어떤 것도 진행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의정부시는 YTN 취재가 시작된 지난 24일에야 여행사들의 취소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이제 그러한 그 4천만 원짜리 해외여행, 그것도 기관장이 참여하는 큰 계획은 그 7급이나 뭐 6급 주무관 팀장이 단독으로 계획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앞서 안병용 시장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1월에도 호주 멜버른으로 축구 경기장 견학과 테니스 경기 관람 일정이 담긴 외유성 연수를 다녀와 거센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체가 모범자라면 특히 더 해야죠. 솔선수범하고 지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 그만큼 현장과 우리가 생각하는 마인드가 틀려서 그래요. 일반 시민들도 해외에 나가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규제가 심한데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많이 따라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청 직원들이 나간다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정부시는 계획하고 있던 연수 일정을 뒤늦게 모두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짐을 떠안긴 채 뒤로는 해외 연수를 추진하는 등 이중적 행정을 보였다는 점에서 여론의 문매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제가 직접 총리를 맡기보다는 오히려 당사자분께서 뜻을 펼치실 수 있도록 자기의 그 국정 운영 방향에 맞는 좋은 분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제가 공헌을 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는 어제 안철수 위원장 뜻이 전해졌고 본격적인 총리 인선과 속도도 지금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같으면 예를 들어 기업인 같은 분들을 저는 한번 총리를 보고 싶어요. 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새 정부 초대 총리직을 고사한 가운데 따로 총리에 대한 추천은 하지 않았지만 좋은 장관 후보들은 추천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특위 기자회견 뒤 새 정부 내각 관련 질문에 국민 앞에 공동정부를 약속했다면서 그 정신에 의거해 전문성을 가진 장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나이 기준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현행 만 14살에서 12살로 조정되는 방안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촉법 소년 나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촉법 소년 엄정 대응 의지를 전한 겁니다. 점점 흉악 범죄들이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대응이 현재의 촉법 소년 기준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은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만 받는 촉법 소년 나이를 만 10에서 14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최근 소년범을 다룬 드라마도 큰 인기를 끌면서 범행 수준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도 촉법 소년은 매년 늘고 있는데 지난해 촉법 소년 만 900여 명 가운데 80% 가까이는 만 12세, 13세 소년이었습니다. 여론을 의식해 이번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은 앞다퉈 소년법 개정 공약을 걸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만 14세인 촉법 소년 기준을 12세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나이 기준을 밝히진 않았지만 법무부까지 촉법 소년 나이 하향화 문제에 가세하면서 법 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탈 거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처벌 강화가 소년 범죄 감소로 이어질 거란 낙관엔 물음표가 붙습니다. 처벌 강화로 경각심은 높아지겠지만 전국에 단 한 곳인 소년 교도소로 지금보다 많은 아이들이 몰린다면 재범 방지에 오히려 큰 어려움이 생길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출소한 이후에 재범 방지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이것은 다시 소년범에 대한 혐오를 동반할 수 있어서 촉법 소년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과제도 있습니다. 현 정부도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흐지부지 됐고 촉법 소년 나이를 만 12세나 만 13세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5개는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인수위가 공수처와의 간담회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우선 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이견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명칭은 간담회였지만 일부 현안을 놓고는 경론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는 특히 김진욱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을 문제 삼아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은 그 공수처의 생명선, 생명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론했습니다. 김진욱 처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건을 수사 중인 데다가 독립기관의 수장에게 거취 표명을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일자 인수위는 불신 여론을 전달한 것일 뿐 거취를 압박한 게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김 처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공수처가 온전히 뿌리 내리도록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면서 이미 임기 완주 의사를 밝혔던 만큼 자진 사퇴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간담회에서는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우선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입장 차이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고의적인 수사 지연, 사건 떠넘기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면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우선 수사권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공수처는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이게 없으면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는 시각이 달랐고요. 이 밖에도 인수위는 언론인 등 민간인 통신 사찰 논란에 대해 무분별한 권한 남용을 지적했고 공수처는 통신수사 심사관 도입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추경 마련을 위한 세출 구조 조정을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추경을 비롯해 민생을 위한 협치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구상을 둘러싼 대립은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원내 지도부는 다음 달 5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등을 논의할 여야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문제, 하루라도 빨리 그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경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이 우리 인수위랑 함께 추경의 좀 그림을 좀 제시를 하면 속도 있게 또 완전하게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 생각이.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인수위원회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추경안을 만들어달라며 현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기재부에게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좀 만들어달라. 기재부가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을 줄이면서 마련하는 것에 반감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어디선가 깎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일종의 자기 부정이 되잖아요.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 축소 방침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교각 사루가 우려된다. 세입자 거주권을 후퇴시킨다며 날선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놓고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구체적인 예산안과 제도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라며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소극적인 기초의원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놓고도 민주당은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선 때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것들을 함께 추진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인수위가 국정과제에 당연히 반영하겠다고 화답하면서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히진 않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과제가 하나둘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수록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견제도 한층 강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3시 박홍근 원내대표 선출 후 처음으로 정책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유예가 끝나면 다시 중과돼 매물이 다시 나오기 어려워진다며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1인당 평균 재산은 1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1억 6천만 원 넘게 늘었는데 부동산과 주식 가격 상승이 큰 이유였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1,978명의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대상은 청와대와 부처 등 행정부 정무직과 1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 교육감 등입니다. 1인당 평균 재산은 16억 2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0명 중 8명 꼴인 1,641명이 1년 새 재산이 늘었는데 증가액은 평균 1억 6천만 원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과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이 9,527만 원이고 급여 저축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이 7,101만 원입니다. 재산이 가장 많이 불어난 사람은 이강섭 법제처장으로 230억 원가량이 늘었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이 상승하면서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130억 원 늘어난 임준택 해양수산부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회장과 95억 원 증가한 황규복 서울시의회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도 이 처장으로 350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다만 공개 대상자 3명 가운데 1명은 가족 1명 이상의 재산 고지를 거부해 공직자들의 실제 재산과 실효성 문제 등은 여전합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이용하는 등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윤리위는 지난해 심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경고 등 모두 778건을 법적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1억 1천만 원이 늘어난 21억 9천여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은 퇴임 후에 머물 양산 사저 신축 등으로 건물이 19억 7천여만 원 증가했고 사저 신축 비용 대출 등으로 채무가 14억 8천여만 원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사저 신축 비용은 모두 14억 9천6백만 원으로 이 가운데 3억 8천8백만 원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고 김정숙 여사 명의의 개인 채무로 11억 원을 빌려서 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 채무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고 기존 양산 매곡동 사저를 팔아 모두 갚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 가운데는 남영숙 경제보좌관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816명 가운데 118명이 다주택자였고 16명은 세 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보부처 장관 가운데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일한 다주택자로 과거 재직했던 세계 해사대가 소재한 스웨덴 말매와 부산 수영구의 각각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신고했습니다. 가장 많은 주택을 신고한 사람은 7주택자인 최종인 한밭대학교 산학협력 부총장으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건물로 신고한 재산가액은 모두 13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자 비중은 14.5%로 2년 전에 절반을 밑도는 수준으로 줄었고 청와대 내 다주택자는 16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 배치된 러시아군을 빼서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키이우 함락이 어렵게 되자 친러시아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 공격을 강화해서 러시아 영토에 편입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의 한 시장. 건물벽이 모두 부서지고 기둥도 불에 검게 그을렸습니다. 평화협상 뒤 군사작전을 줄이겠다는 러시아 측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밤새 포탄이 날아들어 도시 곳곳을 파괴했습니다. Бібліотеки, торговельні центри, інше багато насправді будинків, тому що всю ніч ворог гатив по місту Чернігову. 키이우 주변에서도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를 발목 잡기 전술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을 묶어두고 그 사이 북부의 병력을 동부 돈바스로 옮기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돈바스는 친러시아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반군들은 자칭 독립국을 선포한 뒤 최근에는 러시아 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 함락이 어려워지자 돈바스 지역을 확실히 장악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Целью перегруппировки россий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является активизация действий на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и прежде всего завершение операции по полному освобождению Донбасса. 돈바스 집중 선언 이후 러시아군은 동부 전선에 화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러시아군이 전선을 따라 거의 모든 도시를 포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러시아의 돈바스 합병 작전이 본격화한 만큼 앞으로 이 지역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평화 협상에도 걸림돌이 돼 협상이 진전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중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처음 만나서 두 나라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는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준석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 주변국 외교장관 회의 중 따로 만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두 나라가 각 분야에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Мы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том, чтобы наши отношения с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продолжали устойчиво и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развиваться. Об этом договорились наши лидеры, президент Путин и председатель.
서방의 주시 속에 보란 듯 협력 강화를 다짐했지만 중국은 서방의 러시아 제재를 비난하는 내용을 회담 결과 발표에 넣지 않아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中俄合作无上限，我们争取和平无上限，维护安全无上限，反对霸权无上限。 왕이 부장은 우크라이나 문제는 냉전적 사고와 진영 대결의 결과라며 서방을 싸잡아 비판했지만 러시아가 기대하는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러시아의 물가 상승률은 3월 넷째 주 15.5%까지 급등했습니다. 독일의 물가 상승률도 40년 만에 최고인 7.3%까지 급등하는 등 경제 제재의 후폭풍은 서방 국가들에게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네,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장 사퇴를 종용했다며 고발한 대상에는 산업부 외에도 여러 부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직 교육부 산하기관장도 YTN 취재진에게 정권 교체 이후 사퇴를 종용당했다며 당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설 무렵 산하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산업통상자원부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은 총리실을 비롯해 교육부와 과기부, 통일부 등의 여러 산하기관장에게도 사퇴 종용이 있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찰 DNA가 없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전 부처 전방위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고발 3년여 만에 검찰이 산업부와 산하기관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한 가운데 YTN 취재진은 당시 고발에 포함된 교육부 산하기관장에게서 사퇴 종용 정황이 담긴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7년 새 정부가 출범하자 당시 교육부 비국장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저때 앞에서는 굉장히 탄핵으로 죽겠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국장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오겠지 싶었죠. 국장도 국장의 판단이 아닐 거고. A 기관장은 자신을 찾아온 교육부 비국장에게 전임들은 모두 임기를 채웠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국장이 가만히 앉아 자신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상당히 불편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비국장은 한 차례 더 찾아왔고 직접 사표를 가져가겠다고 재촉했다는 게 A 기관장 설명입니다. 결국 A 기관장은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일신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퇴직했습니다. 당시 A씨를 찾아갔다고 지목된 교육부 비국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사퇴를 요구했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A씨와는 안면도 없는 사이로 국회에서 잠깐 얼굴을 본 적밖에 없다면서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그분이 9월인가 3월인가 언제 자기가 대학으로 돌아가니까 맞춰서 그때까지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전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벌써 급이 다른데 저를 상대를 하겠어요. 교육부는 당시 사정을 알만한 직원들은 모두 인사발령으로 흩어졌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간 교육부 산하기관 임원은 9명 이상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광주에서 잇따라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의 주주총회. 이틀 전 열렸는데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됐는데 비결이 있었습니다. 각종 시나리오를 가정한 사전 연습은 물론이고 직원까지 주총장에 동원한 덕분이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지난 29일 진행된 현대산업개발의 주주총회. 다소 썰렁했던 예년과 달리 연이은 붕괴 사고로 주가가 폭락한 올해엔 100명이 넘는 주주가 참석했습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최고 안전보건 책임자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하는 등 여러 차례 쓴소리를 쏟아냈지만 단기적인 경영 이익을 추구하다가 이런 안전과 품질을 도외시한 경영을 했는데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임원이 품질과 안전 임무도 맡겠다라는 것들은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제대로 된 경영 쇄신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차분했습니다. 주총이 원활하게 진행된 비결 가운데 하나는 다름 아닌 여러 차례 진행된 사전 연습이었습니다.
주총 전날 진행된 연습 내용을 보면 안건에 반대할 만한 단체를 가정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직원이 민주노총 관계자 역할을 맡아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이런 예상 질문에 회사 측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신속한 회의 진행을 독촉하기로 작전을 짰습니다. 회사가 위임받은 주주권을 이용해 직원을 동원하는 관행도 여전했습니다. 서로 모른 척하고 남남처럼 행세하기로 손발을 맞췄습니다. 지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직원이라는 점을 눈치챈 주주들이 항의하면 무대응으로 일관하되 항의의 수위가 높아지면 정숙을 요구하는 식으로 대응하라는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주총 당일 현대산업개발은 사전 각본대로 대응했습니다. 주주들이 본인들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정당하게 제기하고 또 그런 것들이 표결로 이어져서 제대로 된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정하게 주주총회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정기주주총회의 취지에 굉장히 위반하는 것이고 주주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그것은 회사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소수 주주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 측은 사전 연습 등을 통해 주총을 준비하는 건 당연한 절차라며 일부 직원이 참석하긴 했지만 주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부분의 사안을 표결로 처리하는 등 주주권 보장에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사고를 일으킨 회사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기보단 당장 코앞에 닥친 일만 수습하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대구를 감싸고 이어진 65km 길이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공사 시작 35년 만에 오늘 개통합니다. KTX와 SRT가 최대 38번 정차하는 서대구역도 완공돼서 대구 지역 교통에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터널을 벗어나자 쭉 뻗은 고속도로가 펼쳐집니다. 대구와 경북, 경계를 넘나들며 이어진 대구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완전히 뚫렸습니다. 앞서 개통한 32.8km에 더해 65.7km 모든 구간이 한 줄로 연결됐습니다. 대구를 감싸듯 이어진 순환도로 개통으로 도심 차량 통행량은 최대 18%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중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돼 물류비를 최대 1,000억 원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철길도 확 달라집니다. 하루 최대 38번 KTX와 SRT가 멈추는 서대구역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기차가 멈추는 동대구역 집중도를 낮추고 대구 서부 지역의 철도 접근성도 높아집니다. 너무 좋고요. 옛날에는 동대구역까지 갔는데 이제는 동대구역 갈 필요 없고 집 앞에서 타고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아요. 대구권 광역철도와 산업철도, 또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길까지 열리면 철도 중심으로 도약할 거로 기대됩니다. 이제 철도 교통의 중심 도시가 될 것입니다. 대구 광주 간의 달빛고속도로는 민족사의 원대한 시발점이 될 것이고 잇따라 열린 도로와 철길은 지역경제 도약의 디딤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서대구 KTX 역사 4차 순환도로는 대구 교통지도를 바꾸고 나아가서는 대구의 경제지도를 바꾸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대구시는 도로와 철도망 변화에 맞춰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산업단지 등 개발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오늘도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예년 수준만큼 올라서 낮 동안에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8.8도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14도로 예년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와 강원 산간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1에서 5cm가량의 눈도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8.8도, 대전은 10도, 대구는 10.9도, 부산은 11.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4도, 대전과 광주는 16도, 대구와 부산은 14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날씨가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충전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당장 당권 도전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안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수위원장에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렇게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그것이 당선인의 생각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제가 정말 더 집중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선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 정부의 조직 개편 과정에서 통상교섭권 이관을 놓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처 간 갈등에 대통령직 인수위는 부적절하다며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보도 이교준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밤늦게 취재진에 보낸 문자에서 통상기능 이관 관련 사실 왜곡을 비판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타국 정부 입장으로 왜곡해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논리로 활용하려는 국내 부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가 발끈하고 나선 데에는 한 언론의 보도가 발단이 됐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미 정부 고위 관료가 이달 중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부는 기사의 출처가 산업부 관계자라고 보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격앙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기사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외교부의 비판에는 공식 반응을 삼가고 있습니다. 통상교섭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는 개별 부처에서 공개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공급망 관리 등 경제 안보 현안에 대처할 정부 내 역할 재조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통상은 자유무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개방을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처를 다시 설계해야 되는데 부처 이기주의처럼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가 갖고 있는 통상기능 이관 여부는 인수위가 다음 달 초 내놓을 정부 조직 개편안 초안에서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의 간담회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국민 여론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들은 어제 공수처와의 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가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고 이에 김 처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을 전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김 처장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하겠다면서 본인도 차장으로서 처장을 제대로 보조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법무부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 공약을 큰 틀에서 공감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생각을 수미일관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자신은 5월 9일에 갈 사람이지만 국 실장들은 남을 사람들이라며 직원들이 처한 어려움을 10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여기에 검찰에 예산 편성권까지 부여한다면 검찰 내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또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회의를 진행하고 분과별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보건의료분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합니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분과별로 업무 보고를 받는 등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이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추대법회에 참석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강조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껄끄러워진 불교와의 관계를 풀기 위한 행보란 분석입니다. 보도에 백종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교계의 최고 어른인 조계종 종정추대식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조계종 제15대 종정에 오른 성파 스님의 가르침, 차별 없는 존중이 우리 사회를 통합으로 이끌기를 기대했습니다. 종정이하께서는 모두를 차별 없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불경 보살의 정신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적극 협조해준 불교계 전체에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연등해를 취소하는 고귀한 용단을 내려주셨고 아낌없는 기부와 나눔, 봉사로 지친 국민과 의료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성파 스님은 문 대통령 취임 전부터 오랜 인연을 이어왔는데 지난 설 연휴에 김정숙 여사가 종정추대를 축하하기 위해 직접 경남 양산 통도사를 찾기도 했습니다. 개인적 인연도 두텁지만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조계종 종정추대식에 참석한 것은 불심달래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난해 정부가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했다가 불교계의 반발을 샀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문매를 맞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성파 스님과의 인연이 깊어 법회에 참석했지만 불교계와의 관계도 고려됐을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에 등 돌린 불심 달래기 행보의 성격도 담겨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31만 3,09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10만 1,072명 적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역당국이 국민 10,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소아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전국에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체 양성률 조사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이나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해왔는데 모든 지역과 연령층이 포함되도록 표본 조사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식품의약국 FDA가 50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한 지 하루 만에 접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더는 미국인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새로운 순간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말 공개적으로 3차 추가 접종을 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FDA가 50세 이상 성인에 대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한 직후 접종에 나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에 앞서 연설을 통해 미국이 새로운 순간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대유행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가 미국인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We're now in a new moment in this pandemic. Does not mean that COVID-19 is over. It means that COVID-19 no longer controls our lives. 다만 코로나19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검사와 백신 접종,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것들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의회에 관련 예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Just as we've reached the critical turning point in this fight, Congress has to provide the funding America needs to continue to fight COVID-19. 바이든 대통령은 또 백신 접종과 검사, 치료, 마스크 등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돕기 위해 통합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확진자는 하루 3만 명 안팎을 유지하면서 각 지방정부는 앞다퉈 관련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CDC는 특히 크루즈선 여행에 대해 지난해 말 가장 높은 4단계까지 올렸던 위험 경보를 이번에 아예 해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러시아의 침공 직후부터 집중 포화를 맞이한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우폴의 최근 위성 사진이 공개돼 처참한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상업위성인 막사가 현지 시간 29일 공개한 위성 사진을 보면 4주 동안 포위된 채 포격을 받은 마리우폴 시내는 폐허나 다름없이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6일 공습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마리우폴 드라마 극장과 식료품점 밖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대변인은 시민 10만여 명이 먹을 것과 물 없이 지하실에 숨어 살고 있어서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대인 주례 금지 조약에 의해서 금지된 대인 주례를 사용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 28일 우크라이나 폭발물 처리팀이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FOM3 대인 주례를 발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FOM3 대인 주례는 반경 16m 이내에 있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할 수 있다며 세계 각국은 러시아의 대인 주례 사용을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처음 대면 접촉을 하고 양측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중국 안우이성에서 진행된 회담과 관련해서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앞으로도 양자 차원과 다자 틀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러시아를 물질적으로 지원할 경우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후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우크라이나 고려인 가운데 일부가 전쟁을 피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10,000명 이상으로 이들 가운데 다수는 국내 가족이나 친지들이 있지만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입국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고려인 아들이 한국에 사는 어머니와 만나 뜨거운 포옹을 나눕니다. 2년 만의 만남. 어머니는 참혹한 전쟁을 피해 어렵게 한국 땅을 밟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Переживали, конечно, очень сильно. То, что мужчин не выпускали же оттуда.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한국에 들어와 살던 아리나 씨도 무려 5년 만에 며느리와 손녀를 만났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지부터 묻고 손녀의 머리를 연신 쓰다듬습니다. Спокойнее, да. 여기 전쟁이 없으니까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도착한 알렉산더 씨는 여전히 전쟁의 공포가 생생합니다. Во время войны тяжело. Да, что самое страшное? Ну, страшно, когда взрывы рядом. 판탄 같은 거, 판탄 소리를 들리는 거, 사람 죽는 거.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온 고려인은 모두 10여 명. 이들은 대부분 어린아이나 여성들로 우크라이나 침공 후 고려인 동포들이 국내 집단 입국한 첫 사례입니다. 앞서 10살 남아니따 양도 헝가리에서 어머니와 헤어진 뒤 한국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혼자 들어와야 했습니다. Украине, я там более, да, там была война, там было страшно. Сюда смотри, говорит. А в Корее тихо и спокойно.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의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특히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로 제한됐던 가족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와 조부모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살던 고려인 220명이 입국 허가를 받았고 이 가운데 190여 명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 들어와서도 신분증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 해고도 집도 구해야 되고 하니까 첫째로 난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최소 13,000여 명 이상. 대부분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났지만 값비싼 항공료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국내 입국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네, 여기 조금 작게 나와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 안철수의 이유 있는 후퇴라고 돼 있고 여기는 한덕수 전 총리 유력이라고 돼 있네요. 새 정부 총리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어제 생중계로 전해드렸지만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한국일보는 이를 두고 차기 대선을 내다본 전략적 후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내각에 들어가려면 인사 검증도 통과해야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주식도 처분해야 하죠. 또 국정 운영 능력이 검증대에 오른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신문은 정권 교체에 큰 역할을 안철수 위원장이 한 만큼 어디에 있든 간에 당분간은 그 힘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런 안철수 위원장의 발표로 그러면 과연 다음 총리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초대 총리 후보로 급부상하는 모습입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여러 신문에서 유력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한덕수 전 총리를 언급을 했고요. 예. 한 전 총리는 호남 출신인데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지냈고요. 또 이명박 정부 때는 주미대사를 지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와 외교, 안보를 아우르는 적임자로 보고 있다라고 이 신문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보니까 이르면 내일 지명할 거라고도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이라고 해놨으니 며칠 안에는 결론이 나겠네요.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여가부와 함께 많이 주목을 받는 곳이죠. 공수처 관련 기사인데 어제 간담회에서 좀 논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보면은 어제 정부과천청사 사무실로 출근하는 김진호 공수처장의 모습이고요. 예. 한편 이와 다르게 어제 통일동에서는 인수위와 공수처 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정리해둔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현장에서 묘한 긴장감이 돌았다라면서 그 분위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인수위 측이 공수처가 독립성이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했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공수처의 중복수사 우선권 등이 담긴 공수처법 24조도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공수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을 앞으로 채워나가겠다라고 답을 했지만 이 공수처법 24조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주목받았던 거는 역시나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와 관련한 부분이었는데요. 인수위 측이 이 김 처장 거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여론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예. 이를 두고 사실상 퇴진을 압박한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인수위 측은 그저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답을 했죠. 자, 한편 이번 간담회 자체가 이루어진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는데요. 예.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인수위를 만날 의무 자체도 없고 또 심지어 윤 당선인이 입건된 사건들을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냐 이런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정부 공직자 재산들이 공개가 됐어요. 그 관련 기사 몇 개 볼 텐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나열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거의 모든 신문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듯이 한 면을 전체를 이용해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위에 나온 표를 보면요. 전체, 국무위원, 청와대, 중앙부처 이렇게 4개로 나눠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먼저 전체를 보면요. 재산 신고액이 가장 많은 고위공직자 바로 이강섭 법제처장이었습니다. 350억 원이 넘는 모습이죠. 네. 그리고 옆에 있는 국무위원 중에서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순이었습니다. 한 수십억 정도, 20억에서 40억 정도 되는 수준이었고요. 청와대 같은 부분은 상위랑 하위 5명씩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이 한 75억 원 정도 되고요. 가장 적은 사람은 4억 원대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고위 공직자로 치면요, 평균은 한 16억 원 정도 재산이 나타났고요. 4명 중에 1명은 20억 원이 넘는 걸로 나타났고 또 4명 중에 1명은 5억 원이 안 되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재산 공개 대상자 가운데 83%가 1년 동안 재산이 더 증가했다라는 내용도 눈에 띄었고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차관 3명이 모두 강남 3구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내용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중에 아마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강섭 법제처장일 것 같아요. 350억 재산이 있는데 이게 또 가장 많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시면은 이 비상장 주식 13배 뛰어서 대박, 이강섭 법제처장 231억 원 증가라고 되어 있죠.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많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119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231억 원 정도가 증가한 건데요. 이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이 처장 부부와 차녀 명의로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이 1년 사이에 13배 폭등했다고 하는데요. 이 1년 새에 13배. 그렇습니다. 이 주식이 뭔지 봤더니 처가가 운영해온 부동산 개발 그리고 분양 관련 업체였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부터 증여를 받아서 계속 보유를 해오다가 이번에 부동산 이슈와 함께 확 뛰어오른 겁니다. 여기서 한 220억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처장은 이 밖에도 아파트와 상가 등 건물 4채가 한 51억여 원 정도 됐고요. 또 예금도 한 40억여 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기사인데 의외로 이 공모주에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에 뭐 350억이다, 13배다 하면은 남의 일 같이 느껴졌을 남의 나라 텐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모주 열풍을 쫓은 거는 고위 공직자나 그 가족들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진짜 공모주 열풍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공모주에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형주 공모도 많았고요. 또 실제로 상장 후에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 공모주 청약에 뛰어드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인지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들도 공모주 청약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SKIT 청약 때는 뭐 부처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모주 청약이다 보니까 그 수량 자체는 많지 않았는데 한 주에서 한 3주 정도 받았다고 하고요. 또 경제나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기영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19개 종목의 해외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뭐 주식가액을 치면 한 26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이유도 좀 궁금하네요. 그런 이유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재산 나올 때마다 항상 논란이 되기도 하고 기사가 많이 나오는 곳인데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주택 의원이 48명 됐다고 합니다. 총 신고 대상은 289명이었는데 이 중에 48명, 그러니까 6명 중에 1명꼴이 다주택자였습니다. 여기서 따진 거는 아파트와 단독 그리고 연립, 다가구 주택을 따졌고요. 오피스텔까지요. 그리고 상가나 근린생활시설, 복합 건물 같은 것들은 제외한 그런 기준입니다. 소속 정당으로 따지면 48명 중에 3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었고요. 9명이 민주당, 그리고 3명은 무소속, 1명은 기타 정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제 공천을 할 때 다주택을 정리해라라는 또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썼고요. 하지만 그 처분 서약서를 쓰고 아직까지 처분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다주택자 중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그러니까 강남 3구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재산 공개 관련된 기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10대 예비 후보가 등록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대학생 1학년인 최정현 예비 후보가 그 주인공인데요. 지금 사진하고 같이 나오고 있죠. 만 19세 나이고요. 경기 남양주시 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등록이 가능했던 건 작년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 총선과 지방선거의 출마 연령 기준이 하향됐기 때문인데 만 25세에서 18세까지 낮아졌죠. 이 최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기성 정치 문화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요. 또 지역에서는 청년 정치인으로 그동안 활동해온 그런 인물입니다. 이번에 출사표 내면서 남양주 지역 교통 문제를 개선하고 싶다라던가 소모적 논쟁이 잦은 지방의회의 모습을 바꾸고 싶다 이런 출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바람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최 예비 후보가 원래는 이런 사진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이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대학 축제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 대학교의 축제 모습인데 뭐 축제라고 하기에는 다소 간소한 모습이죠. 하지만 이 학교에서 열린 3년 만에 열린 축제라고 합니다. 이 사진 아래는 최근 대학생 신규 확진자가 줄었다라는 내용도 써 있고요. 예. 이 정점을 지나서 완곡한 감소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학교들도 축제를 다시 연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볼 신문은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홍대 앞 버스킹, 대학로 야외 공연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홍대 앞 같은 경우는 2020년 11월부터 문을 닫았었는데 이 걷고 싶은 거리 야외 공연장을 1년 4개월 만에 다시 열기로 한 겁니다. 네. 전면 개방은 아니고요. 4개의 공연장 있는데 그중에 2개 구역만 우선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달라 이렇게 또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대학로 공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내 공연보다는 야외 공연이 가능한 곳들부터 먼저 개방을 하기로 했는데요. 북콘서트라던가 클래식 음악회, 또 국악과 재즈가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 등이 현재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대학가가 좀 활기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좀 진정세가 더 많이 코로나19 많이 더 진정이 되면서 그런 모습 자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인 것 같은데 병사가 훈장을 받았다는 건데 이게 좀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한 달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서 즈미니 섬에 군함을 보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당시에 러시아군은 투항을 요구했었는데 섬을 지키고 있던 경비대원들이 욕을 하면서 너네 돌아가라 이렇게 용기 있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영상으로 찍혀서 인터넷을 통해서 퍼지면서 그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저항을 상징하는 구호로 사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예. 당시에는 이 섬을 지키던 경비대원들이 모두 전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예.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일부가 러시아에 잡혀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가 잡은 러시아 병사들과 서로 교환해서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 러시아군에게 용감하게 돌아가라 이렇게 소리쳤던 병사 흐리보우가 훈장을 받은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예. 이 즈미니 섬의 항전 기념 우표도 앞으로 또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우크라이나의 그 저항에 결집에 도움이 됐던 뭔가 상징적인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러게요. 우크라이나군이 사기가 한층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로 안으로 장애인과 도우미들이 갑자기 뛰어듭니다. 쇠사슬로 휠체어를 선로에 묶고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펼칩니다. 지하철이 역구 내로 들어오자 직원이 급하게 손을 들어 정지시킵니다. 저희의 외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살아가고자 하는 절규였습니다.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서 불편했다면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 이동권 등 권리 보장을 촉구하면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비를 벌여온 장애인 단체가 탑승 시비 대신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어제 서울 경복궁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 요청에 따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비를 잠정 중단하고 릴레이 삭발 투쟁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하철 출근 시비를 시민을 볼모로 잡는 비문명적 방식이라고 비난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2호선을 포함한 모든 노선으로 시위를 확대하겠다고 이 대표를 향한 별도 투쟁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제가 사회복지사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사회복지사의 날이었는데요. 사회복지사들은 오히려 정부가 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강요한다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사업의 예산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과 전달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회복지법인 등의 민간 일당을 통하여 고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사용자 책임을 부정해 왔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은 1년에 한 번 기념식만 하고 그리고 365일 동안 우리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헌신하라고 합니다. 희생하라고 합니다. 열정을 다 바치라고 합니다. 네, 검찰이 삼성그룹의 사내급식 부당 지원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도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던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 과정에선 급식업체에 대한 부당 지원을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강하게 의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사내급식 일감을 몰아준 삼성 계열사와 급식업체 삼성 웰스토리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배후로 옛 미래전략실을 지목했습니다. 미전실이 웰스토리의 수익을 보장해준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의 전신인 모회사 에버랜드의 이익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웰스토리는 제일모직을 거쳐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여준 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이바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 내부 거래를 통해 웰스토리가 취득한 이익은 배당금의 형태로 삼성물산에 귀속되어 대규모 자금 수요를 충당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번 사건을 심의한 공정위 전원회의 속기록을 보면 삼성 측을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들은 웰스토리 부당 지원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2013년 미전실이 웰스토리 지원을 위한 급식 개선 조직을 만든 건 이 부회장 지분이 큰 에버랜드 가치를 높여 삼성물산 합병에 대비하는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삼성그룹 승계 계획안으로 지목된 프로젝트 G 문건에 따른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삼성 측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미전실이 급식 개선 조직을 만든 건 식사 품질에 대한 사원들의 불만 때문이지 기업 가치나 프로젝트 G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젝트 G 자체가 경영권 승계 계획안이 아닐 뿐더러 삼성물산 불법 합병 혐의로 재판받는 이 부회장 공소 사실에도 급식 사업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두 차례 심의 끝에 삼성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자체에 초점을 맞춰 최지성 옛 미전실장과 삼성전자 법인만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조성을 위해서 이 사건 부당 지원 행위가 행해진 것이란 점, 그리고 이른바 프로젝트 G와 이 사건 부당 지원 행위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전원회의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정위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수사팀을 확대 개편하고 웰스토리와 삼성전자 본사를 상대로 연일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 측이 불복 소송으로 맞선 부당 지원 의혹부터 규명하는 게 순서지만 공정위가 의심 수준에서 그친 이 부회장 승계 문제 역시 덮고 넘어가진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나희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용으로 사용 중인 MRI 장비 핵심 부품은 자성을 띤 마그넷입니다. 가천대 길병원이 11.74 테슬라의 MRI용 마그넷 성능 평가를 통과하면서 뇌 영상을 10,000배가량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극초해상도 MRI 개발이 가시화됐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뇌 질환 환자가 MRI 장비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MRI는 뇌, 척수, 디스크, 연골 등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첨단 장비입니다. 다른 영상 진단 장비인 초음파는 해상도가 낮고 엑스레이와 CT는 방사선에 피폭되는 단점이 있지만 MRI는 마그넷의 자기장과 고주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 일선병원의 3테슬라 MRI와 연구용인 7테슬라의 영상을 비교해보면 자기장이 강할수록 선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이 3테슬라 MRI보다 뇌의 영상을 10,000배가량 더 상세히 볼 수 있는 11.74 테슬라의 MRI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마그네트가 세계 최고의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슈퍼컨덕터스 기술팀과 국내 평가 자문단은 내부 온도와 마그넷의 세기 그리고 발생한 자장의 균일성 등에서 모든 목표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에서 영상을 얻고 휴먼에서 영상을 얻으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뇌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1.74 테슬라 MRI가 완성되면 파킨슨과 알츠하이머, 뇌졸중 등 난치성 질병 치료에도 획기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11.74 테슬라 MRI 개발에 나선 가천뇌과학연구원은 연말쯤 세계 최고 수준의 선명한 뇌 영상을 촬영할 계획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메이킹이 좋다. 먹을 땐 즐겁다. 비울 땐 부드럽다. 아침이 편하다.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대한민국 누구나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킹. 혼자해서 둘, 셋, 넷. 주거 공간의 중심은 늘 사람이어야 하기에 중앙하이츠는 사람을 중앙에 두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중앙에, 삶을 중앙에. 중앙하이츠. 건강한 잇몸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가탄으로 맛있게 이가탄으로 튼튼하게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시작하세요. 아시죠? 이가탄 DIMA 디마 DIMA 디마 DIMA 디마 숨쉬는 트렌드 디마. 밤사이 내렸던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오늘도 흐린 날씨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기온은 제법 올라서 예년 이맘때 수준의 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8.8도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쌀쌀함이 덜하고요. 낮 동안에도 14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만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내륙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8.8도, 대전과 광주 10도, 대구는 10.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대체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14도, 대전과 광주는 16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씨가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